공급은 없죠. 입주 물량은 0이죠, 사실상. 내년에 뭐 메이플자이부터 시작해서 몇 개 빼고는 없다. 그러면 그 얘기죠.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들은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기는 어렵다. 뜻밖의 상승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 이맘때 이제 경제 전망을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상저하고로 봤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어렵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렇게 봤었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4, 5, 6월부터 불이 붙는 걸 보고서 정말 그 시장은 빠르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자산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총선 결과나 뭐 또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딱 해소되는 이제 숫자로 딱 확인되고 그런 순간부터 오르는 거 보고 다들 좀 기다렸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2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저는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환율이 올해 내내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5% 그리고 전월 대비로 요새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참 그러니까 수출은 잘 버텼는데 내수 경기가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내수 경기 안 좋은 이유는 뭐 정부가 재정을 좀 긴축했고요. 거기 더 나가서 부동산 PF 문제가 3년째 2022년부터 시작돼서 좀 3년째 이어지면서 이게 경제 전체에 좀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거랑 연결돼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또 대출을 계속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 GDP 대비 가계 신용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아무튼 그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 거죠. 이런 유동성들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을 해본다라면 상당히 올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안 좋은 내수 상황에 최근 국제유가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 지금 6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130불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빠졌고 또 최근 우리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북반구 기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곡물 가격까지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인플레가 좀 퇴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특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 소비가 되게 위축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목적으로 금리를 앞으로도 더 특히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 2번 정도 더 인하하고 좀 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알 수 없다. 이제 이 질문을 처음에 사전에 받았을 때야 뭐 저 연말까지는 계속 대출 규제가 좀 하다가 내년에 다시 풀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정부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 정책은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근데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그냥 이 기조에서 이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리고 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한국은행이 이제 쥐고 가는 쪽으로 가는데 한국은행이 디플레 리스크,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죠. 디플레 리스크에다가 국정의 여러 불확실성 이런 것들까지 검토하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냥 뭐 다시 돈 풀리지 않겠냐. 그래서 부채라도 일단 좀 늘려서 위축된 내수를 좀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쪽이라서 일단 지금 심리를 가라앉히고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공포를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돈이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뭐 우리나라 경제가 정보통신산업은 수도권 뭐 용인 밑으로 안 내려간다며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며요. 그런 거에 이제 지방에 제조업이 있는데 지방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데가 최근 이번에 우리나라 수출 동향 보면 철강이랑 화학 쪽이 어렵다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자동차는 파업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좋아질 것 같고 조선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아가는 산업이 조선하고 그 자동차 그리고 정보통신 일부 부문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돌아가고 최악은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들이 아무래도 경기로 놓고 보면 거기가 소득이 올라갈 테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더 좋은 집에 대한 욕구, 더 넓은 집에 대한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울산 거제가 유망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제가 공급 과잉이 엄청 심하고 또 얼마 전 그 10월 달 국토교통부 통계 보니까 울산 지역 미분양이 또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공급 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소는 안 됐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서울은 미분양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천만 늘더라고요. 인천만 착공도 많고 미분양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다 정리가 다 되죠. 그 업황이 나쁘지 않고 이 환율 1,400원 환율에서 그러니까 수요만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 굉장히 돈은 잘 벌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공급마저 부족하거나 착공이 부진한 지역을 사라.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서울, 경기 하고 뭐 울산이 아까 미분양 좀 줄어들고 그러면 울산 쪽이나 뭐 이런 쪽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수급 밸런스가 좀 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몇 지역 없다. 여기에 이제 금리나까지 가세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지역들을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 되겠지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게 미분양 해소가 가격 상승은 아니잖아요. 줍줍 정도인 거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좀 양극화가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냐. 특히 입주 물량이 이제 둔촌주공이 올해 입주로 바뀌었잖아요. 12월 입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입주 물량이 좀 올해는 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거의 0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전세나 월세가 또 들썩거릴 수가 있어서 전월세 들썩거리는 지역 집값이 빠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잘 없어서 아주 충격적인 외부 쇼크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지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양안 전쟁을 제일 걱정하는데 뭐 그런 외부 충격만 없다면 뭐 그냥 수도권의 일부 지역 정도의 가격 상승 흐름 속에 다른 지방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들은 좀 뭐 가격 하락률이 이제 좀 둔화되는 정도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가계신용, 가계대출이 좀 줄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 문재인 정부 막판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러냐면 전세 사는 분들이 사실 좀 소득 수준이 자가 보유자보다 못한데 이분들한테 대출을 그래서 은행들이 그동안 안 해준 걸 허그, HUG가 주택보증이 보증해주면서 이 대출이 나갔다가 이제 그게 갭 투자 장세 막 이런 거 하면서 2021년에 버블을 만들었던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 때문에 2022년부터 강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작됐고 또 그 과정이 지금 빌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도가 줄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전 전세자금 대출이 좀 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가는데 요새 월세 가격이 엄청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입주 물량은 없는데 전세는 막히거나 또는 전세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거나 아파트 전세만 뭐 아무튼 계속 선호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주택의 월세화 분위기가 강화되고 또 임대차법 이런 거에 대한 개정 발의 이번에 보셨겠지만 그냥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를 집값의 몇 %까지 더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법 내용이 이번에 국회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전세는 이 법대로 되면 전세는 이제 멸종하겠구나. 전세 멸종 속에 이제 월세가 급등하는 선진국이 그렇거든요. 선진국이 전세 없이 월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이제 가는 거죠. 여러 채를 끼고 사는 이제 갭 투자를 막을 수가 있겠지만 대신 이제 기업들의 월세 용 어떤 임대 또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월세용 임대 세팅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 주거 비용의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 주거 비용의 상승이 적어도 매매 시장에는 나쁜 요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이게 참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월세를 내는 이 집을 사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 제도에 담겨 있는 법을 개정하려는 그 이제 주도하시는 발의하시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게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 그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에 갭 투자 장세 벌어졌던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라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기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90년대 초에 한번 크게 탈바꿈했거든요. 이제 그때 무슨 탈바꿈이 있었냐면 그때는 전체 우리나라 주택의 70%에서 80%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200만 원을 지어지면서 갑자기 아파트 비중이 한 30%까지 40%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제 크게 양극화, 첫 번째 양극화가 아파트와 기타 주택 양극화가 199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전국의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가격 지수가 인플레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가 대비 빠지는 중이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격 하락이 나타났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극화가 저는 대략 한 2010년대 중후반 혁신도시로의 이주가 끝난 시기 2015, 17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시작됐는데 그 양극화는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전체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고 특히 20, 30대 인구 비중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30대가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인구 유출이 20, 30대 위주로 유출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그러니까 결혼도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아니면 안 하고 산다라는 움직임이 나온 것처럼 집도 이 정도 기준이 아니면 꼭 사야 되나라는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엄청난 선호, 우리 MZ 세대들이 주택 매수의 주력이 됐던 시기부터는 집도 집 같아야 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그 스레드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걸 보거든요.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들려요. 그래서 얼죽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얼죽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 그거는 미래의 신축이잖아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나라에 얼마 있는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 일단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이 몇 억 되는데 특히 저는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야기에서 그 막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들이 일기 신도시들이 다 어정쩡해요. 그리고 특히 뭐 고도 제한도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한도가 있다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 용적률들을 뭐 특혜를 베풀어서 엄청 올려준다라고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결국 일반 분양 주택 물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 주택 물량이 한계가 있으면 추가 분담금이 몇 억 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 나가서 몇 년간 다른 데 임대로 살면서 추가 분담금 몇 억을 낼 수 있는 세대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의 소득 레벨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도 요새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온도차가 엄청 크고 그 2호선 라인, 뭐 당산동 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또 방배 이런 지역 또는 잠실 쪽에서 나오는 건 뭐 몇백 대 1이 나오지만 그거를 딱 넘어선다 싶으면 약간 경계에 있다 싶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와 이게 만만치 않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서울시가 패스트 트랙 해주겠다 그러지만 관리 처분 인가 받고 대충 7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관철을 받고도 7에서 1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누가 압니까? 또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엄청 한정없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선별적으로 정말 수익성 좋은데 용적률을 꼭 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 재력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도 달달하시겠지만 그 수익을 얻는 단지들은 굉장히 저는 모든 단지가 다 재건축을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하는 단지는 일부에 불과하지 않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 재건축 재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왜? 금리 떨어지고
환율 덕분에 수출 잘 되고 우리나라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장기업 680개 상장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치였어. 그러면 내년 연봉은 이 680개 회사의 내년 연봉은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본사가 있죠. 거기다 금리는 내리죠. 공급은 없죠. 입주 물량은 0이죠, 사실상. 내년에 뭐 메이플자이 뭐부터 시작해서 몇 개 빼고는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들은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기는 어렵다. 외부 충격이 오면 빠질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 모르니까 정말 중국이 대만에 미사일 쏠지 이걸 누가 알아요. 또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리에 종전이 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요인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모른다. 중립 이러고 놓고 보면 이 장세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그리고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